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떡상코인 여러분들, 떡상을 부르는 남자 코인 대통령이에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 여러분들 이제는 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미중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계 경제가 1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죠. 이론적으로는 정책 영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비트코인의 장점이 부각될 눈부신 기회로 여겨집니다.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는데 실제로 그 길에 도달하는 과정은 절대 평탄하지 않을 거죠. 비트코인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기 전에 지금 세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어, 이 일들이 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지난 5일에 있었죠.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곧바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결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에 대한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앞다퉈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에 하고 있는데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세계 무역과 경제 성장이 끝도 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8일날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위안화 추가 매입에 나서면서 환율을 무역 분쟁의 무기로 삼을 뜻이 없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사실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 재무부는 한 나라 정부가 자국 통화 가치를 내리려고 외환 시장에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환율 조작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국 인민은행이 그동안 국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위안화 가치를 오히려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에 위안화 가치가 내린 것은 인민은행이 잠시 시장에서 손을 떼면서 나타난 일이에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중국 정부는 미국이 말하는 환율 조작 행위와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펴왔어요. 중국 시장과 기업은 위안화 가치가 낮게 유지되기를 원했지만 당연하죠. 정부는 자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몰아세워도 IMF나 WTO는 미국의 편에 서지 않을 거죠. 미국의 편에 서지 않을 거예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국제 제재를 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예. 자, 문제는 최근 국제 정세와 경제적 상황을 보면은 정치인들이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는 믿기가 어렵죠. 서구의 주요 국가들이 1990년대 이후에 부상한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멀어지고 있고 그만큼 사실관계나 세계 유수 기업들의 논리가 지니는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환율 전쟁에 대한 공포로 세계 금융시장이 더욱더 심하게 휘청거리는 상황이 와도 전혀 놀랍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증폭이 되면 이는 곧 전 세계에서 걷잡을 수 없는 파급 효과를 미칠 건데 위안화 가치가 절하되면 중국과 무역 관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손해를 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들과 교육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들도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을 피하기 어렵겠죠? 자, 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통화의 평가절하보다는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을 선택할 거예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통화 평가절하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로 환율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무역 분쟁에서 국내 경제 전망이 악화됐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금리 인하를 정당화할 수 있지만 위안화 절하에 이어서 뉴질랜드, 인도, 태국의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죠. 채권 투자자들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돼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개월 만기 국채 수익률 바로 아래까지 근접을 하면서 장단기 수익률 역전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될 때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역전된 현상이 나타나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전보다 훨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해서 이 사항을 바로 잡겠죠.
자,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은 증가합니다. 스위스의 UBS가 최근 거액 예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이율을 적용을 하기로 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은행이 돈을 예치하는 예금주에게 사실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건데, 은행 고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겠죠, 당연히. 저도 이제 호주에서 유학을 할 때 호주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매달 5천원씩 가져갔어요. 개새끼들. 예. 자, 미국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면 잔뜩 화가 난 은행 고객들이 들고 일어나서거나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외환위기, 그다음에 또 이후에 더 심각한 타격을 가져왔던 2008년, 2009년에 세계 경제 위기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1940년대 당시에 근본 위제 소멸과 미국의 스무트 할리 관세법 제정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인 통화 평가절하 움직임이 촉발됐고요. 이로 인해서 최악의 경제 위기가 기승을 부리고 폭넓게 퍼져나갔었죠. 이로 인해서 국가 간 갈등이 증폭돼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는데, 물론 지금은 1930년대와는 다릅니다. 그 사이에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세계화가 이루어졌고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 세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상에 있죠. 자,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세계가 서로 더 많이 연결될수록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갈등을 회피하려는 국가가 늘어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다르죠. 적어도 지금처럼 웹 2.0이 주류를 이루는 환경에서는 상호 연결성 향상과 더불어 기존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정치 기반이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중앙에 집중시키고 관리하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뒤를 이어서 자극적인 것을 쫓는 이해 집단들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죠.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봇과 찌라시의 번식으로 주류 언론의 역할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를 보면 자유주의적 관점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는 혼란을 부르죠.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도 이 혼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한 나라의 국익을 얽매이지 않고 초국가 집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봤을 때 자유주의 확산 이전 강경한 국가 정책이 주를 이루는 시기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홍콩의 사례를 들 수 있죠. 최근에. 자,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의 끔찍한 디지털 감시 정책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심정을 시위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시위대에 대한 당국의 진압은 폭력적으로 변모했죠. 막 다 깨부시던 뚝배기 다 깨던데. 예. 자,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워서 강경한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또 하나의 좋은 예죠. 자, 근데 지금이 80년 전과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가 있다는 거죠. 1930년대 당시의 사람들은 통화의 가치 하락이나 인종 갈등, 전쟁 등을 대비해서 안전자산을 금을 활용했습니다. 금은 옛날부터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폭넓게 인식이 되어 왔고, 공급량을 봤을 때도 금이 지닌 특성은 일부 정부가 혼란을 일으키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시대에서는 금보다 더 적합한 대안이죠. 바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디지털 형태로 된 이 대안이 은행과 대형 인터넷 기업의 중앙화된 통제와 정부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방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자,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지닌 특성은 실물 자산인 금과 비슷합니다. 둘 다 채굴하기 어렵고요. 절대적인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요. 대체와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죠? 비트코인의 옹호론자들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조만간 비트코인 반감기가 찾아오면 유통량 대비 매장량이 금보다 높아집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비트코인보다 신기술적으로 우월한 최신형 암호화폐들도 있는데 왜 굳이 비트코인일까? 안전자산으로 은보다 금이 더 주목을 받는 정치적 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을 때 개인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폭넓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남다른 지위를 갖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공동의 믿음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인 블록체인이 포크를 단행하며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감소한다는 잘못된 인식도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생겨나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바로 이런 공동의 믿음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입증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최근 몇 개월간 대다수 실물 자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투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1년 전에 세계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비트코인 투자의 대규모 이탈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정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주장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국제시장에 대한 움직임,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눈을 좀 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저기 밑에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게 오시면은 충분히 좋은 이슈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